네, 안녕하십니까. YJ입니다. 네, 오랜만이고요. 지금 제가 계속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경영학 박사과정. 지금 일단 전 내년 3월 경영학 박사과정을 해보려고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진행 중이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기 어시스트라고 읽는 게 맞나요? 여기 경영학 박사과정이 지금 얼리버드 기간이어가지고 9월 26일 녹음일 기준 오늘까지네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뭐 박사 과정, 여기 박사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 앞에 유튜브에 설명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박사 과정 지원할 때 제일 문제인 연구 계획서를 한번 제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도 완전 파이널까지는 하진 않았고 오늘 저녁까지 제출이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드래프트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넘어가 보시죠. 네. 얼마 전에 일단 얼리버드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다가 뭔가 파일이랑 뭐가 좀 부족해서 일단 임시 저장 상태로 하니까 또 여기는 연락이 계속 와요. 네, 저한테 전 YJ님 담당입니다.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제 거 입력한 걸 베이스로 말한 거고, 일단 일정 자체는 9월 26일까지 온라인 접수와 결제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저녁 밤 12시, 밤 11시 59분까지니까 일단 마지막 날 저녁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출 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되고 8만원 납부까지 하면 온라인 원서 접수 전용료 납부가 끝나는 거고요. 대신 원본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원본 구비 서류도 9월 26일 날 제출이지만 26일 도착이 아니라 9월 26일 소인일이라는 건 아마 그 발송, 그쵸? 보통 뭐 우체국 뭐 1일 특급, 빠른 특급, 빠른 등기인가 그런 거 하면은 접수 날짜가 9월 26일이면은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주소는 여기 있죠. 요거 보고 주소 하라고 하고, 다행히 구비 서류가 좀 더 걸리면 미리 연락하세요. 뭐 완전히 유두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오늘 이제 제출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출력하려고 했더니 대학원 졸업 성적이랑 졸업 증명서가 그게 그 가상 사이버 그 가상 인터넷 모드에서는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출력하느라 저도 서류를 다 못 모았고요. 제출하면 되고, 이건 이제 저한테 한 거예요. 제가 입력 그대로 드래프트로 입력한 거에서 학사 학력을 제가 입력을 안 해도 최근 전 최종 학력만 입력하면 되는 줄 알아서 저 파이낸스 MBA 했던 것만 입력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학사도 입력해 달라는 뭐 이런 피드백도 왔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입력하면은 임시 저장할 때마다 이런 피드백이 오나 봐요. 그래서 좀 이런 피드백 같은 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직접 하다 보면 사실 연구 계획서가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냥 입력할 수 있는 서류 리스트 중에서 물론 뭐 서류 떼우는 게 그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그쪽에서 뭐 출력한 확인서인가 그걸로도 대체 가능해서 막 직장 여러 번 옮겼어도 경력증명서 때문에 빡시진 않을 것 같고요. 등록하고 해외 대학, 저는 그 해외 박사 겸임 과정은 아니어서 그 같은 경우는 또 영어 서류가 있으니까 또 문제긴 하겠고, 일단 한국 박사 과정의 경우는 연구 계획서가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일날 오늘 다 해야지 하고 쪼르륵 하다 보면은 연구 계획서에서 좀 막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한 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대체 투자, 그러니까 투자 쪽이죠. 인베스트먼트 쪽에, 그러니까 지금 경영학이니까 경영학이라는 넓은 범위 내에서 뭐 그냥 그 일반 과목으로 하면 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F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도 있고 뭐 매니지먼트 뭐 그리고 무슨 재무관리도 있고 회계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넓잖아요. 생산 관리 뭐 이런 거랑 뭐 IT 관련 모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스템 같은 어쨌거나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중에 인베스트먼트는 그냥 하나의 분야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주식 채권 쪽이 아닌 대체 투자 쪽이어서 조금은 이게 뭔가 깊이가 있는, 너무 옆에 마이너할 수도 있는 거긴 해요. 일단 작성을 해봤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하나는 최근에 느낀 건데, 금리 변동기, 최근에 금리 급상승기잖아요. 금리 변동기에 전통적 자산, 주로 여기서는 채권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주식은 요즘에 그렇지 않으니까 금리가 오르고 있는 채권, 상대적으로 더 이제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는 자산이 할 수 있죠. 최근에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똑같은 뭐 AA 마이너 5년짜리 회사채가 옛날에 2%였는데 3% 됐다, 4% 넘어가면 4.5까지 갔으면은
뭐 좋잖아요. 되게 차라리 엄한 투자하느니 AA 마이너 회사 차라리 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대비 대체 투자 자산 간 투자 선호도, 선행 후행 효과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대체 투자 자산의 낮은 시장 반응성, 제가 쓴 말인데 그냥 시장 금리 쫙 올라가면은 대체 투자도 액티브하게 빠르게 시장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는 채권 금리는 같이 막 올라가는데 대체 투자는 뭐 같이 올라간다를 뭔가 이렇게 제반 요인들이 같이 못 따라가서 항상 좀 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 시점에서 상대적인 열이가 빠르게 못 올라가 있는데, 대신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들은 또 금리 같이 막 빠르게 하락하는데 대체 투자는 느리게 하락하죠. 뭔가 제반 반응들이 금리가 높을 때의 기준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또 좋긴 하죠. 금리 하락기에는 금리 하락을 덜 반영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약간 레깅한다고 해야 되나요? 금리가 시장이 막 오르고 내리면 호감도라 그러나요? 뭐 호감도가 오르고 내릴 때 지금 그런 대체 투자는 느리게 가니까 호감도가 늦게 올라서 못생겨 보이다가 호감도가 늦게 떨어지니까 호감도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또 예뻐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런지 않을까? 개인적인 느낌. 왜냐하면 2010년 전에 대체 투자 제가 했을 때 약간 그런 고금리는 아니었지만 장기 저금리 가기 전 뭐 금리 상승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약간 이런 레깅했던 대체 투자가 좀 흥행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고요. 결국은 투자 선호도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반응성, 어쨌거나 못생겼냐 잘생겼냐, 얘가 더 좋냐 이런 느낌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는 좋아질 때는 느려서 별로고 나빠질 때는 늦게 나빠지니까 좋아지고 이런 개념이고요. 이건 추가적으로 요즘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건데, 금리가 뭐 기준금리 플러스 대체 투자가 주로죠. 뭐 예를 들어 230bp 이거는 2.3%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옛날에 0.5% 이럴 때는 이게 지금 뭐 2.8% 금리였을 거고, 뭐 기준금리가 1.5일 때는 3.8% 이런 금리가 대체 투자의 금리였었는데, 기준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4%까지 간다고 치면은 얘는 6.3%잖아요. 그렇다니 이게 사실은 전 이런 게 보면은 지금 제가 0.5%일 때 기준금리 0.5%일 때 이 플러스 2.3%라는 거는 얘 4배, 5배 기준금리의 거의 5배를 플러스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스프레드는 항상 더하기 방식이니까 기준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4%가 됐을 때는 여전히 기준금리 4%가 됐을 때는 플러스 2.3%포인트라는 거는 얘 50%밖에 안 되니까, 물론 50% 크지만 처음에는 기준금리 대비 플러스 230bp면 기준금리의 2배만큼이 플러스로 얹혀져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이게 비율 방식이 아니라 플러스 방식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플러스 반영된 스프레드가 넉넉하지 않다는 거죠. 스프레드 안에는 제반 리스크들이 담겨 있겠지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이렇게 더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30% 곱하기 1.3 같은 이런 느낌이 오히려 모수가 커졌을 때는 같이 커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진짜 올라가서 정말 이게 10%가 기준금리가 됐으면은 얘는 12.3%일 거잖아요. 그러면 꽤 위험한 12.3% 투자하느니 하나도 안 위험한 10% 투자하는 게 당연히 낫죠. 2.3% 더 준다는 거는 이게 10% 금리를 12.3%로 올리는 2.3은 뭐 코딱지만한 거 아니야? 이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더하기 방식의 스프레드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미워 보이지 않나. 대신 이제 이 더하기 방식이 고금리일 때 거기에 더하기로 그거에 맞춰 반영되는데, 기준금리 쫙 떨어지면은 붙어있는 플러스가 또 덩치가 크겠죠. 좋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약간 이런 플러스 스프레드 방식이 아까 앞에서 말한 선호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분석해낼 수 있는 게 저 같은 놈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하도록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또 대체 투자 쪽에서 데이터를 얻기 제일 쉬운 건 상장 리츠죠. 항상 대체 투자는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아서 어려워요. 그리고 회사 내부 정보가 제가 있다는데 이건 컨피덴셜한 거잖아요. 내 맘대로
회사 정보를 내 거인 양 밖에다 팍 쓰는 건 안 되죠.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적인 이슈 때문에 항상 대체 투자는 통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한 상장 리츠는 이제 드디어 건수도 N이 많이 늘어났고, 데일리 뭐 순간순간마다의 주가가 정말 쪼개면 하루마다 주가도 365개가 있을 것이고, 뭐 영업일로 하면 좀 적겠지만, 그리고 시간당으로 하면 곱하기 24시간, 분당으로 하면 주가는 어쨌거나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죠. 여기는 일단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상장 리츠의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하고 싶었고, 이제 기관 투자자의 자산 배분상 상장 리츠의 분산 효과. 사실은 대체 투자는 변동성을 결정하는 메인 리스크 팩터가 주식 채권이랑은 좀 달라서 주식 채권이 막 흔들릴 때 대체 투자는 별로 안 흔들리거나 가끔씩은 반대로 흔들려서 합쳐보면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많이 분산 효과죠.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있는데, 근데 상장 리츠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꽤 많은 상관계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초 자산이 아무리 대체 투자더라도 주식시장에 상장해버리는 순간 사실상 대체 투자가 분산 효과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대체 투자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주식과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지금 상장 리츠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럼 상장 리츠가 주식과의 상관 리츠가 온리 부동산, 비상장 부동산과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까 하는데, 비상장 부동산의 메인 데이터가 또 없을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산 배분 시 이제 연기금에서 자산 배분할 때 주식 채권과 상장 리츠와의 분산 효과, 과연 포트폴리오에 상장 리츠를 넣으면은 떠봤자 그냥 단순 주식 증가한 효과일 뿐인가, 아니면 대체 투자에 의한 분산 효과가 그래도 기초 자산이 대체 투자인데 조금이라도 있을까? 이것도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각각의 비율로 지금 이거 레버리지 된 상태잖아요. 지금 보면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대출이 리츠 레벨에서 대출한 것도 있고,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 레벨에서 대출한 것도 있어서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리츠가 기초자산이 있으면은, 기초자산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LTV 한 60%에서 한 40%에서 70%라고 할까요? 각각의 LTV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된 주식은 이거잖아요. 결국은 LTV, 그러니까 대출이 많은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어서 기초 자산,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 가치는 여기니까 레버리지가 더 됐냐 덜 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기초 자산 온리의 그 변동성을 우리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훨씬 많이 된 놈, 적게 된 놈에 따라서 이게 이제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레버리지 후 자산에 대한 상장된 주식을 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언레버리드 한다고 해야 되나? 레버리지? 언레버리드? 영어 틀릴 수도 있어요. 일단 그냥 생각나는 적은 거니까. 이걸 어쨌거나 풀어서 결국은 모든 주식이 다 이런 부분을 좀 없애서 그냥 에셋 베이스로 간다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좀 동일한 레벨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직 어떻게라고 하면 그런 거 하려고 3년 박사과정 하는 거니까 지금 저도 모르죠. 네. 하다가 열심히 했지만 답이 없네요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될 텐데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핵심 단어도 해보래요. 그래서 요 네모를 한 칸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짠짠 이걸 바꿔야 되죠. 못했어요. 졸려서. 핵심 단어는 맨 아까 리츠 밑에 그 위에가 아까 지금 금리에 대한 레깅, 후행 현상, 이런 거, 선호도 차이, 스프레드가 더하기 방식임에 따른 그런 이슈들 이런 걸 썼으니까 당연히 금리 변동, 이게 메인 변수니까요. 금리 상승, 지금 상승이지만 하락도 같이, 과거의 하락 시점도 같이 좀 연결해 볼 생각이기 때문에 변동이라는 말을 썼고요. 금리 상승, 금리 하락을 써도 되겠죠. 그리고 전통적 투자 자산, 주식 채권을 보통 말하는 거고, 아마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보니까 주로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 투자 자산은 대체 투자 자산인데 이것도 뭔가 좀 약간 일반화하던가 해야지 좀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투자 선호도라는 것도 선호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도 또 몰라요. 그거 3년 동안 해야겠죠. 하면은 일단 만들어야 될 거고, 스프레드 상점 방식인 플러스 효과, 플러스 스프레드 방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답정려 같이 답을 사실은 이런 스프레드 상점 방식이 더하기이기 때문에 또 대체 투자 내재적인 뭐 리스크가 다름도 있지만 이런 거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나 하락기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대적인 호감도가 느리게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결론으로 내고 싶기도 한데 모르죠. 또 알아보면 그게 결론이 아닐 수도 있죠. 일단은 대충 혼자 머릿속에서 아웃라인을 그리고 대충 답을 내린 뭐 그런 주제가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리츠의 경우는 단어가 당연히 리츠, 상장, IPO하고 계속 또 유상증자하면서 리츠가 커져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레버리지가 각자 다르고요. 대출 비율이 달라서 주식에 대해서 결국은 리스크량이 좀 달라 보여요. 속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주식으로 지금 베타 값이 다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분산 효과,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은 이것도 주식에 아주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체 투자의 분산 효과가 리츠에서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또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머릿속으로 약간 답을 내리고 사실은 해볼까 생각하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분산 효과를 보려면 결국 전체 포트폴리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단어를 넣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 리츠 안에 있는 내재적인 자산이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해도 근원적인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했고요. 그 연구 배경 동기는 그냥 쓰다 말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2번은 안 썼죠. 여기 핵심 단어까지 간 다음에 이제 일로 넘어가면서 그냥 1번 할까. 2번이 데이터는 훨씬 많은데 이거 의미가 있을까? 뭐 약간 좀 모르겠어요. 2번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 1번이어서 일단 이제 이 연구 배경 동기 넘어가면서 약간 마음이 1번으로 좀 기울어서 어차피 안 할 거 써서 뭐해, 귀찮은데라고 해서 약간 2번을 지웠어요. 내 마음속에 잠시 지워서 연구 배경 동기까지는 한 1번만 일단 썼어요. 배경 왜 하나요 하면은 이제 금리 변동기에는 전통적 자산과 대체 투자 자산 간 선호도가 좀 뭐 달라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얘기죠. 요즘 금리가 급상승하니까 사실은 한동안은 계속 금리가 내려가고 이제 거의 바닥에 붙은 금리다 보니까 이때는 기초자산들의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여기 빵 프로면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주는 국내 대체 투자. 근데 국내 대체 투자도 좀 금리가 모자르니까 해외 대체 투자, 뭔가 리스크를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드를 올리는 일드 인핸스먼트라고 하죠. 수익률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물론 리스크를 더 테이킹해서 하는, 워낙 기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런 자산으로 해서 대체 투자를 썼는데 기준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은 굳이 이렇게 뭐 더 얻겠다고 야금야금 뭐 더 얻겠다고 리스크를 더 복잡하게 테이킹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쨌거나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점점 더 대체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금리 하락기에. 근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등 같은 뭐 각종 이슈로 급등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채권, 그러니까 기존 보유 채권은 평가 손이 발생하지만 신규 발행 채권들은 계속 이제 금리가 쿠폰이 올라가잖아요. 그것들 이제 야금야금 가져가면은 나중에 정말 금리 하락기가 왔을 때 이놈들이 알짜배기로 평가 이익도 낼 거면서 높은 신용 등급인데도 훨씬 높은 금리를 또박또박 주는 그런 자산이 포트폴리오에 될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평생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계속 어지간한 지금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디가 저희가 머리인지 모르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 채권들을 야금야금 사 놓으면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플러스 효과가 나중에 날 걸 기대하기 때문에 채권에 좀 더 많이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투자는 선호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상태예요. 배경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해야겠죠. 핵심 질문은 그래서 뭘 알아봐야 되고, 필요성은 이런 거 알아보면 또 나중에도 좋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선행연구는 있을까 싶어요. 모르겠어요. 찾아봐야겠죠. 찾는 법 모르겠는데 논문 찾아서 없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 연구소 이런 데선 그래도 좀 그나마 연구했을 것도 같고, 근데
그러니까 공시되어 있는 자료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찾아봐야지 나중에. 그리고 추적 방법은 이것도 좀 험난해요. 모르겠어요. 공시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료들이 국내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공시하는 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니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쩌고 해봐야죠. 뭐 지금도 어쩌거나 이런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효과 항문적 함의는 사실은 뭐 결국은 금리 왔다 갔다 할 때 대체 투자가 뭐 이게 레깅한다고 후행한다고 하면은 미리 이제 나중에 금리 지금 상승기에 이렇지만 하락기 때는 또 이게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레깅하는 지표에 레깅하는 뭔가가 있으면 후행하는 뭐가 있으면 선행한 지표 금리를 보고서 후행한 게 또 어떻게 됐다라고 미리 예측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조금 더 뭐 적절한 시기에 미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효과가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기대 효과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다시 빨리 정리해서 오늘 제출을 해야죠. 그런 예정이고요. 추가로 하면은 제 개인적인 걱정거리는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대체 경영학이라는 것의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정말 모르겠어요. 뭐 아까 전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썼지만 이것도 메인이 아니겠죠. 뭔가 뭐 생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무슨 IT에 대한 부분 모두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 뭐 이런 게 IT 쪽이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인사에 대한 것도 있고 전략 뭐 이런 게 있나 전략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마케팅도 있겠네요. 마케팅도 있고 정말 제가 하는 투자는 사실 경영학 저는 부전공했었거든요. 옛날에 학부에서는. 지금 뭐 MBA는 나중에 했었지만 투자로는 정말 그냥 한 과목 뭐 20개, 10개, 20개 배우면 그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어떻게 보면 뭐 10분의 1 정도 저 투자인데 문제는 전 투자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한 80% 정도는 또 주식, 채권, 파생, 전통적 투자 자산이고 대체 투자인 부동산 인프라 뭐 이런 부분은 20%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전체 경영학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뭐 진짜 10개도 아니겠지만 10개 중에 하나인 거에서의 20% 그러면은 전체 경영학이 100%면은 제가 하는 건 2%의 분야일 수도 있겠죠. 뭐 그냥 대충 느낌상 이 분야다 보니 결론은 교수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제 분야에 대한 교수님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고 있으면 주식 채권 쪽 그나마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겠거지 대체 투자는 아마 하셨을 리가 거의 없죠. 보통 지금 저도 그렇지만 대체 투자하는 분들이 굳이 학문적인 방향으로 어차피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여기서 받는 연봉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곧장 잘리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니까 교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안락은 아니죠. 안락하다는 말을 제가 무시하는 거지만 뭔가 그런 거에 굳이 해야 되나? 굳이 학문적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갈 생각이 없어서 제 앞에 별로 계실지 않을 거로 여겨져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보면은 대체 투자분야 아니시죠. 당연히 보시면은 뭐 지금 티칭 에이리어 가르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 교수님도 뭔지 모르지만 스트래터지 관련 뭐 쭈루룩 나오시더라고요. 스트래터직 매니지먼트, AI, 뭔가 벌써 데이터 파워드 엔터프라이즈 이런 거에 대한 전략적, IT 기업에 대한 전략적 모시기 내용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리 뭔가 해도 투자 쪽은 아예 아니실 거고 인베스트먼트 쪽은 이분도 케이스 스터디, 리서치 메소돌로지, 크리에이티브 매니지먼트, 브랜드 마케팅, 디자인 매니지먼트 일단 좀 완전 다른 분야죠. 투자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제 분야가 아니란 거 너무 아닌 거고 파이낸셜 어카운팅 회계 쪽 계시네요. 회계는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전 회계에 온리 또 쓰는 건 아니어서 뭐 회계가 기초긴 하죠. 거기는 회계 이쪽 회계시고 브랜드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다 뭔가 디지털 관련 쪽이시니까 투자 쪽 아니시고요. 또 다음 교수님은 스트래티지 for Korea's 이코노미 석세스 약간 거시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나 싶네요. 또 아트 오브 스트래티지 뭐죠 이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컴페티브니스 경쟁력 국제 어쨌거나 이건 일반 좀 상위 레벨의 기업 경쟁력 기업 전략 어쨌거나 이런 레벨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도 투자 쪽은 인베스트먼트 쪽은 아니시고 지금 교수님 여기 제가 관련 학교에 그 박사과정 관련 모든 교수님 리스트를 한번 뽑아왔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리서치 메소드ology 스태티스틱 결국은 제가 섣부르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뭔가 통계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퀀티티브 숫자적인 툴, 숫자적인 방식 이런 거에 조금은 더 포커스 되신 분이 아니실까. 일단 투자 쪽은 당연히 아니시고요. 그리고 다음 교수님도 마케팅 앤 어드버타이징 플래닝, 브랜드 매니지먼트 플래닝, 이거 당연히 마케팅이랑 브랜드 뭐 이런 쪽 다 마케팅 개념인 것 같고요. 이 교수님은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서비스 매니지먼트, 퀄리티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계속 겹치네요. 티칭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죠. 그리고 다음 교수님은 일단 한글로 봤어요.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일단 디지털과 마케팅이 들어가면 일단 저랑은 좀 많이 상관없는 분야죠.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이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음 교수님은 Personal and Organizational Leadership. 이거 뭐죠? HUBRIS? 허브리스 리더십? 모르겠어요. 제가 맞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리더십 관련 부분이신 거고요. 이 부분은 스트래테직 매니지먼트, 전략적 매니지먼트 뭔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운영에 대한 기업의 무슨 매니지먼트에 관련 내용이겠죠. 저는 모르는 분야고. 그 이분도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시스템 다이내믹스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부분 어쨌거나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분야가 겹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사실은 훨씬 논문 쓰기 편하겠죠. 저는 너무 그 마이너리티 쪽에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이 제 분야가 아니셔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넓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분야에 겹치는 분 있으면 저보다는 더 이 대학 과정이 더 적절하고 쉽다는 말은 좀 웃기지만 저보다는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기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인데 투자에 대한 말이 그나마 처음 나왔죠.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 and Comparativeness 어쨌거나 잘 모르겠어요. 국제 간의 그런 상호 뭐 절대의 비교의 이런 개념 그런 거에 의한 뭐 해외화 유출입 뭐 이런 경쟁 금리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 어쨌거나 그나마 인베스트먼트라는 단어가 걸려 있기라도 해서 그나마 약간은 제 분야에 살짝은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음 분은 파운데이션 내셔널 데스 뭐 한국말이 아니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파리스 프랑스 불어인가 봐요. 이건 뭐죠? 이거는 학교 뭔가 출신을 티칭 에어리에 왜 적으셨나?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거나 일단 이쪽 거 볼까? Taxation on Financial Production and Institutions, Regulation on Capital Market, Investment Fund. 그래도 뭔가 Investment Fund, Capital Market의 Regulation. 이런 부분 그 저랑 연관이 있네요. Institution,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뭐 세금 부분이랑 수익률에 영향이 있으니까 버추얼 에셋에 대한 레귤레이션 텍세이션도 있네요. 이게 버추얼 에셋? 코인 같은 걸 얘기하나 보네요. 아닐 수도 있고요. Transferring Pricing, International Tax,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ternational Finance. 일단 투자 쪽 관련이 있으신 것 같고 그나마 저랑 많이 관련이 있으실 것 같고 투자라는 게 결국은 원화 베이스 수익률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귀속되다 보니까 투자라는 단어 안에 생각보다 텍스 부분이 결국은 세후 수익이 저희의 수익이다 보니까 텍스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그래도 그게 궁극적인 원화 환산 수익을 하려면 텍스가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것 같고 일단 그나마 별표 하나 하겠어요.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교수님 같고요. 이분은 비즈니스 케이스야 많을 테고 CSV 스트래티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이노베이션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 리서치 메소드ology 어쨌거나 이건 뭔가 조금은 개별 기업보다는 약간 한 칸 위 산업 레벨 뭐 일반 기업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투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티칭 에어리어가
시스템 띵킹, 시스템 다이나믹 모델링, 서스테이너빌리티 사이언스. 딱 봐도 이건 일단 제 분야는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 분은 오가나이제이셔널 시티즌십 비헤이비어 뭘까요? 시민 비헤이비어? 크로스 컬처럴 오가나이제이셔널 비헤이비어? 뭔가 비헤이비어가 겹치는 걸 보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 비헤이비어 파이낸스 그쪽이지 않을까요? 뭔가 요즘에 아니죠. 한 최근 10년 전 어쩌거나 그나마 최근에 여전히 핫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아직 공부를 깊게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비헤이비어 파이낸스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투자 쪽은 전혀 아니죠. 투자 쪽은 아닌데 그냥 CFA 공부하면서 비헤이비어 파이낸스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분한테 밑에 줄을 치게 됐네요. 그리고 다음 번은 티칭 에어리어가 Lifelong Learning and Adult Education, Adult Learning Theories, 교육 뭔가 교육 관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Lifelong Learning, 오래오래 교육, 뭐 롱텀 교육, 숏텀 교육 다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교육 관련 부분인 것 같아서 결국은 열심히 뒤져보면은 아까 뭔가 투자 쪽 세금 베이스가 좀 세금이 많이 써 있었지만 어쨌거나 세금 베이스로 했던 투자 부분을 갖고 계신 이 교수님이 그나마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결돼서 다행이네요. 아예 저는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고 하지만 대체 투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전체적인 투자의 묶음에 대한 수익률 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투자라는 거 안쪽에 한 칸 더 들어가서 주식이냐 채권이냐 파생이냐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확률. 그러니까 주식 채권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 마이너한 대체 투자 부분에 대해서 뭐 이론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전 좋고요. 아닐 확률이 일단 많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거리예요. 항상 지금 가서 제가 뭔가 다른 분들 대비 너무 마이너한 분야다 보니까 경영학이라는 그런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거기서 제가 논문을 못 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런 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보시면 일단 저는 오늘 다 마무리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가서 연구 계획서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데이터가 없다는 거, 데이터를 얻기가 매우 어렵고 대체 투자의 경우는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메인 스트림이라고 해야 되나? 메인 부분을 저도 거길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서는 또 연구 계획서 바뀌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앞에 두 개가 연구 계획서 초안이고 좀 더 빌드업 할 때는 그 상장 리츠보다는 그 앞에 수익률 쪽을 일단은 적어가고 있는 중간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 마무리되고 나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